안녕하세요. 한이슬립입니다. 이번에 낭독해드릴 작품은 샬롯 브론테의 제인 에어입니다. 설명이 필요 없는 명작이지만 뇌리에 각인되어 퇴색되지 않는 감동의 장면을 여러분과 꼭 함께 하고 싶어 선택했습니다. 화재로 인해 두 눈이 실명한 로체스터의 제인을 찾는 애절한 절규. 또 가슴이 설레오네요. 내가 제인, 제인, 제인 하고 소리쳤을 때 한 목소리가 대답했소. 그 목소리가 어디서 들렸는지는 알 수 없소. 그러나 그 목소리가 누구의 것인지는 알고 있소. 제가 갈게요. 기다려요. 그리고 다음 순간 바람결에 어디 있어요? 라는 속삭임이 실려왔소. 거역할 수 없는 운명적인 사랑. 함께 추억해 보실까요? 제인 에어, 샬롯 브론테. 지금 시작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한이슬립 책 낭독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은 산책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사실 우리는 오전에 1시간 동안 잎이 다 떨어진 관목숲을 이리저리 거닐었었다. 그러나 점심 식사 이후부터 찬바람과 함께 어두컴컴한 구름이 몰려오고 몸을 적실 정도로 비가 내렸기 때문에 집 밖에서 운동을 하는 것은 아예 불가능했다. 나는 이를 다행으로 여겼다. 특히 쌀쌀한 오후에 오랫동안 산책하기가 싫었다. 손발은 꽁꽁 얼고 유모인 베시의 잔소리에 마음은 우울해지고 일라이자와 존과 조지아나보다 내 체력이 떨어진다는 생각에 의기소침해진 채 으스스한 황혼역 집으로 돌아오는 일이 끔찍했다. 방금 말한 일라이자와 존과 조지아나는 응접실에서 어머니 곁에 달라붙어 있었다. 귀여운 아이들과 함께 난로가의 소파에 기대 누워있는 그녀의 모습은 더할 나위 없이 행복해 보였다. 그녀는 행여라도 내가 무리에 낄까봐 이렇게 말했다. 너와 거리를 두어야 한다는 사실이 유감스럽구나. 그러나 네가 더 상냥하고 아이 같은 성품을 지니려고 노력하고 더 애교 있고 명랑한, 말하자면 더 밝고 솔직하고 자연스러운 태도를 지니려고 진심으로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배씨의 말을 통해서나 내 눈으로 직접 볼 때까지는 느긋하고 행복한 아이들에게만 주어지는 특권으로부터 너를 제외시켜야겠다. 제가 어떻게 했다고 배씨가 그랬어요? 내가 물었다. 제인, 나는 생트집을 잡거나 꼬치꼬치 캐묻는 아이를 좋아하지 않는다. 게다가 어른한테 그런 식으로 질문하는 아이에게는 오만 정이 떨어져. 어디든 앉아있어라. 상냥하게 말할 수 있을 때까지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응접실 옆에 작은 거실이 딸려 있었는데 나는 그곳으로 살그머니 들어갔다. 그곳에는 책장이 하나 있었다. 나는 곧 그림으로 가득 찬 책을 신경 써서 한 권 집어들고 창가 자리로 올라가서 발을 모으고 터키인처럼 책상 다리를 하고 앉았다. 붉은색 모린 커튼을 끝까지 꼭 끌어당겨 치고 나자 나는 이중으로 눈에 띄지 않게 되었다. 오른쪽으로는 붉은 커튼 자락들이 내 시야를 가리고 있었다. 왼쪽으로는 투명한 유리창이 황량한 11월의 날로부터 나를 보호해 주었지만 그것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지는 않았다. 이따금씩 책장을 넘기면서 나는 겨울 오후의 모습을 살펴보았다. 멀리 안개와 구름이 어슴푸레하게 펼쳐져 있었다. 가까이에는 젖은 잔디밭과 폭풍에 시달린 관목숲이 보였고 구슬픈 소리를 내는 긴 돌풍에 휩쓸려서 끊임없이 내리는 빗줄기가 거칠게 흩날렸다. 나는 읽고 있던 책으로 시선을 돌렸다. 비위의 영국 조류사였다. 전반적으로 본문에는 흥미가 거의 없었지만 서론에는 내가 아무리 어리다 해도 그냥 백지처럼 넘길 수 없는 면들이 있었다. 그 부분은 바다새의 서식지와 바다새만 살고 있는 외진 바위와 꽃, 남쪽 끝인 린데니스나 네이즈부터 노스케이프까지 작은 섬들이 흩어져 있는 노르웨이의 해변을 다루고 있었다. 북해가 거대한 소용돌이를 일으키며 극북의 벌거벗은 우울한 작은 섬들 주변으로 솟아오른다. 그리고 대서양의 큰 파도는 폭풍우 치는 헤브리디스 제도 사이로 쏟아진다. 라플란드와 시베리아,
슈피츠베르겐, 노바 젬블라, 아이슬란드, 그린란드의 황량한 해안에 대한 표현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다. 북극지대의 드넓은 벌판과 황량한 공간이 펼쳐진 그 쓸쓸한 지역들, 서리와 눈의 그 저장소, 그곳에서는 수세기의 겨울 동안 쌓여 만들어진 단단한 얼음 벌판들이 알프스의 봉우리들처럼 첩첩이 반들거리며 극지방을 둘러싸고 혹한의 몇 배나 되는 혹독한 추위를 한 곳에 집중시키고 있었다. 이 죽음처럼 하얀 영토에 대해 나는 나름대로의 생각을 만들어냈다. 그것은 아이들의 머릿속을 희미하게 떠다니지만 완전하게 이해되지 못한 모든 개념들처럼 아련했다. 그러나 묘하게 인상적이었다. 이 서론에 나오는 단어들은 이어지는 사파들과 결합되어서 파도치며 물보라를 일으키는 바다 위 홀로 서 있는 바위에 황량한 바닷가에 좌초된 막 가라앉으려 하는 난파선을 구름의 빗장 사이로 바라보고 있는 차갑고 창백한 달에 의미를 부여했다. 묘비명이 새겨진 묘석과 출입문, 두 그루의 나무, 부서진 담으로 둘러싸인 낮은 지평선, 저녁 무렵임을 알려주는 초승달이 막 떠올라 있는 고적한 묘지 그림을 보고 내가 어떤 감정에 사로잡혔는지 모른다. 잠잠한 바다 위에 꼼짝하지 않고 있는 두 척의 배를 나는 바다의 귀신이라고 믿었다. 도둑이 지고 있는 짐 보따리를 악마가 내리누르고 있는 부분을 나는 재빨리 넘겨버렸다. 그것은 공포의 대상이었다. 멀리 바위 위에 떨어져 앉아서 교수대를 둘러싼 군중을 바라보고 있는 뿔난 시커먼 괴물도 마찬가지였다. 그림마다 이야깃거리가 들어있었다. 아직 미숙한 내 이해력과 불완전한 감정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지만 무척 흥미로웠다. 겨울밤에 배씨가 어쩌다 기분이 좋을 때 들려주던 이야기들만큼 재미있었다. 그녀는 육아실 난로가로 다리미판을 가져와 우리를 그 주변에 둘러앉게 한 다음 리드 부인의 레이스 장식을 세우고 나이트캡 테두리 주름을 잡으며 옛날 이야기와 여러 민담 혹은 나중에 알게 되었지만 카멜라와 모어랜드의 헨리 백작에서 따온 연애담이나 모험담을 열심히 경청하는 우리에게 들려주곤 했다. 무릎 위에 비윅의 책을 올려놓고 있던 그 순간 나는 행복했다. 적어도 내 나름대로는 그랬다. 혹시 방해받지 않을까 하는 우려뿐이었다. 그러나 방해꾼이 너무 빨리 나타났다. 응접실 문이 열렸다. 오악 청승맞은 계집애. 존 리드가 큰 소리로 외쳤다. 그런 다음 잠시 멈췄다. 방이 비어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도대체 얘가 어디 간 거지? 그가 말을 계속했다. 리지, 조지, 누이들을 부르면서 조안이 여기 없는데 빗속으로 뛰쳐나갔다고 엄마한테 말씀드려. 못된 것 같으니라고. 나는 커튼을 치길 잘했어 하고 생각했다. 내가 숨어있는 곳을 그가 찾아내지 못하길 간절히 빌었다. 존 리드 혼자서는 알아내지 못했을 것이다. 그는 눈치도 없고 머리도 빨리 돌아가지 않았다. 그러나 일라이자는 문간에 머리를 들이밀자마자 즉시 말했다. 틀림없이 창가 자리에 앉아있을 거야, 잭. 그 말에 나는 재빨리 나왔다. 잭한테 끌려 나오게 된다는 생각에 몸이 떨렸기 때문이다. 무슨 일인데? 내가 어색하게 주뼛거리며 물었다. 무슨 일인데요, 리드 도련님? 이라고 말해 그가 대답했다. 이리로 와봐. 그가 안락의자에 앉으며 내게 자기 앞으로 와서 서라는 몸짓을 했다. 존 리드는 14살 된 학생이었다. 10살밖에 안 된 나보다 4살이 많았다. 그는 나이에 비해 몸집이 크고 뚱뚱한 데다 피부가 거무스름하고 혈색이 좋지 않았다. 넓적한 얼굴은 조목조목 생김새가 퉁퉁했고 팔다리 역시 두툼하고 손발도 컸다. 식탁에서는 습관적으로 개걸스럽게 먹었고 그 때문에 성마른 성격이 되었다. 눈은 매우 흐릿하고 멍해 보였고 뺨은 축 늘어졌다. 지금은 학교에 가 있어야 할 때였지만 존의 어머니가 그의 허약한 체질 때문에 한두 달 동안 쉬도록 그를 집으로 데려왔다. 존의 선생님인 마일즈 씨는 집에서 케이크와 사탕과자를 덜 보내주면 존이 무척 건강하게 지낼 수 있을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러나 어머니의 마음은 그렇게 가혹한 의견을 외면하고 존이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고 집을 그리워하느라 혈색이 안 좋고 수척해졌다는 보다 우아한 생각으로 게으러졌다. 존은 어머니와 누이들에 대한 정이 별로 없었고
내게는 적대감을 지니고 있었다. 나를 괴롭히고 혼내는 일이 다반사였다. 일주일에 두세 번이나 하루에 한두 번이 아니라 끊임없이 그렇게 했다. 내 온몸의 신경이 그를 두려워했고 그가 가까이 다가오면 내 뼈에 붙은 모든 살점이 오그라들었다. 그의 협박이나 형벌에 맞서서 호소할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불러일으키는 두려움에 어찌할 바를 모르게 되는 순간들이 있었다. 하인들은 그에 맞서서 내 편을 들다가 혹시라도 도련님의 기분을 건드리지 않을까 우려했고 리드 부인은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눈멀고 귀먹은 것이나 다름없었다. 이따금씩 어머니가 보는 앞에서도 그렇고 또 그녀가 없는 곳에서 더 자주 그가 나를 때리고 괴롭혔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아들이 나를 때리는 것을 보았거나 괴롭히는 소리를 들었다고 여기지 않았다. 습관적으로 고분고분하게 나는 존의 말에 따라 그가 앉아있는 의자로 다가갔다. 그는 3분 동안 혀뿌리를 다치지 않고 할 수 있는 한 최대로 길게 혀를 내밀었다. 나는 그가 곧 나를 치리라는 걸 알고 있었다. 그의 주먹질을 두려워하면서 곧 타격을 가할 그 혐오스럽고 흉측한 모습을 유심히 바라보았다. 그가 내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읽은 것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아무 말 없이 그가 돌연 세게 나를 쳤기 때문이다. 나는 비틀거렸고 몸의 균형을 되찾자마자 그의 의자에서 한두 걸음 물러섰다. 조금 전 어머니한테 말대꾸를 한 네 방자함에 대한 대가야. 커튼 뒤에 몰래 숨은 것, 그리고 방금 전 보인 네 눈빛에 대한 대가이기도 해. 이 쥐새끼 같은 녀석. 그가 말했다. 존 리드의 폭언에 이력이 났으므로 나는 대답할 엄두를 내지 못했다. 내 관심사는 그런 모욕 다음에 분명히 이어질 일격을 어떻게 하면 견뎌낼까 하는 것이었다. 커튼 뒤에서 뭘 하고 있었지? 그가 물었다. 책을 읽고 있었어. 책 좀 보여줘봐. 나는 창가로 돌아가서 책을 들고 왔다. 너한테는 우리 책을 마음대로 볼 자격이 없어. 넌 군 식구일 뿐이야. 엄마가 그러셨어. 너는 돈이 한 푼도 없다고. 너희 아버지가 너한테 동전 한 입 안 남겼대. 너는 구걸하러 다녀야 할 처지지. 우리 같은 양갓집 자제들과 여기 살면서 우리하고 똑같은 밥을 먹고 우리 엄마가 사준 옷을 입어서는 안 될 처지야. 이제는 내 책장을 마구 뒤적거리면 안 된다는 걸 알려주마. 왜냐하면 그건 내 거니까. 온 집이 내 거야. 아니 몇 년 후에는 그렇게 될 거야. 가서 문 옆에 서 있어. 거울이나 창문이 없는 곳을 찾아서. 나는 처음에 그의 의도가 무엇인지 깨닫지 못한 채 그렇게 했다. 그러나 그가 그 책을 들고 균형을 잡으며 그것을 던질 자세를 취하는 것을 보고 나는 본능적으로 놀라서 비명을 지르며 옆으로 몸을 피했다. 그러나 이미 때는 늦었다. 책이 날아와서 나를 쳤다. 넘어지면서 문에 머리를 부딪히는 바람에 머리가 찢어졌다. 찢어진 자국에서 피가 흘렀고 통증이 심했다. 공포심이 절정을 지나자 다른 감정들이 이어졌다. 못되고 잔인한 놈. 내가 말했다. 이 살인자, 노예 감독관, 로마 황제들 같은. 나는 골드 스미스의 로마사를 읽었고 네로와 칼리굴라 등등의 폭군들에 대해 나름대로의 의견을 만들어냈었다. 마음속으로 조용히 비교도 했었지만 그처럼 큰 소리로 그것을 밝히게 될 줄은 전혀 생각지 못했었다. 뭐라고? 뭐가 어째? 그가 소리쳤다. 지금 저게 나한테 하는 소리야? 일라이자, 조지아나, 저 애가 하는 말 들었어? 내가 엄마한테 안 이를 것 같아? 그런데 먼저. 그가 곧장 내게 달려들었다. 그가 내 머리채와 어깨를 잡는 것이 느껴졌다. 그가 필사적으로 육박해왔다. 나는 정말로 그에게서 폭군을, 살인자의 모습을 보았다. 머리에서 목으로 한두 방울의 피가 흘러내리는 것이 느껴졌고 다소 날카로운 통증이 느껴졌다. 한동안 이런 느낌이 두려움보다 더 컸기에 나는 미친 듯이 맞섰다. 내가 양손으로 그를 어떻게 했는지 잘 기억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가 나를 쥐새끼, 쥐새끼라고 불렀고 큰 소리로 울부짖었다. 원군은 그의 가까이에 있었다. 일라이자와 조지아나가 위층에 있는 리드 부인을 찾으러 달려나갔다. 그녀가 곧 소란의 현장에 도착했고 베시와 하녀인 에보트가 그 뒤를 따랐다. 그들이 우리를 뜯어말렸다. 곧 다음과 같은 말들이 들려왔다. 세상에, 세상에. 존 도련님께 달려들다니 저렇게 난폭할 수가.
저렇게 길길이 날뛰는 모습을 본 사람이 있을까? 그러자 리드 부인이 덧붙였다. 저 애를 붉은 방으로 데려가서 가둬놓아라. 즉시 4개의 손이 내 몸 위에 얹어졌고 나는 위층으로 끌려갔다. 나는 계속 저항했다. 내가 그렇게 한 것은 처음이었다. 그런 상황은 베시와 에보트 양이 나에 대해 품고 있던 달갑지 않은 의견을 한층 굳혀주었다. 사실 나는 약간 흥분했거나 프랑스인들의 표현처럼 제정신이 아니었다. 한순간의 반항으로 나는 이미 생소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을 알았고 반항을 일으킨 다른 노예처럼 자포자기하는 마음으로 어떤 짓이라도 서슴지 않겠다고 결심했다. 저의 팔 좀 붙잡아요, 에버트 양. 꼭 미친 고양이 같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 하녀가 소리쳤다. 은인의 아들인 도련님을 때리다니. 그런 망측한 행동이 어디 있어, 애여양? 어린 주인님을 말이야. 주인이라뇨? 어떻게 그가 제 주인이라는 거예요? 제가 하인인가요? 아니지. 하인보다 못하지. 먹고 살기 위해 아무 일도 안 하니까. 저기 앉아서 잘못한 것에 대해 생각해봐. 이제 그들은 나를 리드 부인이 지시한 방으로 데려가 의자에 억지로 밀어넣어 앉혔다. 나는 충동적으로 의자에서 용수철처럼 일어서려 했지만 즉시 4개의 손이 나를 붙잡았다. 가만히 앉아있지 않으면 묶여있어야 할 거야. 베시가 말했다. 에버트 양, 양말 데님 좀 빌려줘요. 내 것은 저 애가 금세 끊어버릴 거예요. 에버트 양이 몸을 돌려 살찐 다리에서 필요한 끈을 풀어냈다. 묶을 끈이 준비되는 것을 보고 더 창피당할 일을 생각하자 격앙되었던 감정이 조금 가라앉았다. 그걸 풀지 마요. 내가 소리쳤다. 꼼짝도 하지 않을게요. 그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나는 양손으로 의자에 바싹 달라붙었다. 움직이지 않도록 주의해라. 베시가 이렇게 말하고 나서 내가 정말로 진정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고 나자 나를 붙잡고 있던 손을 놓았다. 그런 다음 그녀와 에보트 양은 팔짱을 끼고 서서 내가 제정신으로 돌아왔는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의심하는 눈초리로 내 얼굴을 넌지시 바라보았다. 전에는 한 번도 그런 짓을 한 적이 없었어요. 마침내 베시가 하녀에게로 몸을 돌리며 말했다. 그렇지만 그럴 소지는 항상 다분했어요. 그것이 대답이었다. 저 애에 대한 제 의견을 마님께 말씀드렸더니 마님도 제 말에 동의하셨어요. 저 애는 음험하기 이를 데 없는 아이라니까요. 전 아이의 여자애 중에 저렇게 숨기는 게 많은 애를 본 적이 없어요. 베시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다. 그러나 곧 나를 향해 그녀가 말했다. 리드 부인에게 은혜를 입고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 마님이 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있다는 걸 말이야. 마님이 널 내쫓으면 너는 고아원으로 가야 할 거야. 나는 이 얘기에 할 말이 없었다. 그런 말을 처음 들은 건 아니었다. 아주 어렸을 적에 대한 내 기억들에는 비슷한 종류의 암시가 들어있었다. 내가 군 식구라는 데 대한 이런 비난은 내 귀에 희미한 노래처럼 들릴 지경이 되었다. 한편으로는 매우 지겹기도 하고 나로 하여금 두말 못하게 만드는 소리였지만 사실 반은 흘려들었다. 에보트 양도 합류했다. 그리고 네가 리드 부인이나 리드 도련님과 똑같은 지위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 마님이 친절하게도 너를 함께 살도록 해주셨으니까. 그분들은 나중에 많은 돈을 갖게 되겠지만 너는 한 푼도 없을 거야. 겸손하게 그분들 마음에 들도록 하는 것이 네 본분이야. 다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야. 베시가 전혀 쌀쌀맞지 않은 목소리로 덧붙였다. 쓸모있는 사람이 되고 상냥하게 굴도록 애쓰렴. 그러면 여기서 살 수 있을 거야. 그러나 네가 성질을 부리고 무리하게 굴면 마님이 너를 보내버릴 거야. 분명히. 게다가 말이지. 에보트 양이 말했다. 하느님이 저 애를 벌 주실 거야. 저 애가 난동을 부리고 있을 때 하느님이 벼락을 내려 저 애를 죽게 할지도 모르잖아. 그러면 저 애가 어디로 가겠어? 자, 베시, 저 애를 두고 갑시다. 나는 무엇을 준다 해도 저 애 같은 성질은 갖고 싶지 않아. 혼자 있게 되면 기도를 해, 애여. 만약 반성하지 않으면 끔찍한 괴물이 굴뚝을 타고 내려와서 너를 잡아갈지 모르니까. 그들은 방을 나가서 문을 닫고 잠갔다. 붉은 방은 사람이 거의 자지 않은, 아니 한 번도 잔 적이 없는 예비용 방이었다. 사실 게이츠 헤드 저택에 손님이 몰려들어 집안의 모든 방을 써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이 되지 않는 한 그곳에서 누군가가 잠을 자는 일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방은 저택에서 가장 크고 웅장한 침실 중 하나였다. 거대한 마호가니 기둥들이 받치고 있고 진한 붉은 다마스크 커튼이 드리워진 침대는 신전처럼 한가운데에 자리 잡고 있었다. 항상 블라인드가 쳐 있는 두 개의 커다란 창문은 같은 천으로 된 꽃줄과 주름 장식으로 반쯤 덮여 있었다. 양탄자도 붉은색이었다. 침대 발치에 있는 탁자에는 선홍색 천 덮개가 깔려 있었다. 벽은 분홍색이 감도는 부드럽고 엷은 황갈색이었다. 옷장과 화장대와 의자들은 검은색 광택이 감도는 오래된 마호가니로 만들어졌다. 이 주변의 깊은 그늘 속에서 눈처럼 하얀 마르세유 무명으로 된 이불이 깔려있는 침대 위로 층층이 쌓아 올린 매트리스와 베개들이 높이 솟아서 하얗게 빛났다. 쿠션이 여러 개 놓여 있고 앞에 발판이 놓인 침대 머리맡의 흰색 안락의자 역시 그에 못지않게 두드러져 보였다. 내게는 그것이 희뿌연 옥좌처럼 보였다. 이 방은 불을 지핀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썰렁했고 육아실과 부엌에서 떨어져 있었으므로 조용했다. 사람의 출입이 거의 없었기에 방 분위기 또한 엄숙했다. 하녀 한 사람만이 토요일마다 들어와서 일주일 동안 거울과 가구에 소리 없이 쌓인 먼지를 닦아냈을 뿐이다. 그리고 어쩌다 한 번씩 리드 부인이 직접 옷장 안에 있는 어떤 비밀 서랍의 내용물을 살펴보러 방에 들렀다. 서랍 속에는 여러 가지 양피지 문서들과 보석 상자와 죽은 남편의 초상화가 보관되어 있었다. 그리고 죽은 남편이라는 그 마지막 말에 붉은 방의 비밀이 담겨 있었다. 그것은 웅장함에도 불구하고 그 방을 그토록 호젓하게 유지해온 마법의 주문이었다. 리드 씨는 9년 전에 세상을 떠났다. 그는 바로 이 방에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다. 이곳에 그가 위험있게 누워 있었다. 여기에서 장의사 일꾼들이 그의 관을 내갔다. 그리고 그날부터 음산한 신성화의 느낌 때문에 사람들이 그 방을 드나들지 않게 되었다. 배씨와 매정한 에보트 양이 나를 꼼짝하지 못하게 해놓고 한 자리는 대리석 벽 난로 선반 가까이에 놓인 낮은 오토만이었다. 내 앞에는 침대가 높이 솟아 있었다. 오른쪽으로는 높다란 검은색 옷장이 있었고 빛이 부드럽게 띄엄띄엄 이어지며 반사되어서 옷장의 나무판마다 반짝이는 모습이 달라졌다. 왼쪽으로는 커튼이 드리워진 창문들이 있었다. 창문 사이에 놓인 커다란 거울 속에 침대와 방의 공허한 웅장함이 그대로 비쳤다. 그들이 정말로 문을 잠갔는지 확실하지 않았다. 몸을 움직여볼 용기가 나자 나는 일어서서 살펴보러 갔다. 그러나 문은 잠겨 있었다. 어떤 감옥도 이보다 더 도망칠 염려가 없는 곳은 없을 것이다. 자리로 돌아올 때 거울 앞을 지나야만 했다. 나도 모르게 거울 속을 깊이 들여다보았다. 그 시각적인 공동 속에서는 모든 것이 실제보다 더 차갑고 어두워 보였다. 하얀 얼굴과 양팔이 어두움 속에서 점처럼 보이고 다른 모든 것이 정지해 있는 곳에서 두려움으로 두 눈을 반짝이며 나를 바라보고 있는 이상한 작은 모습이 진짜 귀신 같은 효과를 만들어냈다. 그 모습이 배씨가 저녁에 들려준 이야기에 나오는 황야의 외지고 이끼 낀 골짜기에서 나와 밤길을 가는 길손 앞에 나타난다는 반은 요정이고 반은 마귀인 작은 도깨비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나는 앉아있던 의자로 돌아왔다. 그 순간 나는 미신에 사로잡혔다. 그러나 아직은 미신이 완전히 승리를 거둘 시간이 아니었다. 내 피는 여전히 뜨거웠다. 반란을 일으킨 노예의 기분이 여전히 나를 매우 강하게 사로잡고 있었다. 음산한 현재로 기죽어서 물러나기 전에 빠르게 밀려오는 지난 일에 대한 회고를 막아야만 했다. 존 리드의 온갖 폭력적인 횡포, 그의 누이들의 오만한 무관심, 그의 어머니의 반감, 하인들이 편파적인 태도가 흐린 샘물 속의 검은 침전물처럼 내 어지러운 마음속에 떠올랐다. 왜 나는 늘 고통받고 위협받고 비난받고 혼나는 것일까? 왜 나는 한 번도 다른 사람이 마음에 들지 못할까? 어째서 다른 사람의 호감을 사려고 애써봐야 소용이 없을까? 고집세고 이기적인 일라이자는 정중한 대접을 받았다. 버르장머리 없고 매우 짓궂게 심술을 부리고
꼬투리 잡기 좋아하고 거만한 태도를 지닌 조지아나는 모두에게 귀여움을 받았다. 그녀의 예쁜 모습과 분홍빛 뺨, 금빛 곱슬머리가 보는 사람 모두에게 기쁨을 주고 온갖 잘못으로부터 면책을 시켜주는 것 같았다. 어느 누구도 존의 뜻을 거스르지 않았고 더더구나 그에게 벌을 주는 것은 꿈도 꿀 수 없는 일이었다. 그가 비둘기 목을 비틀고 작은 새끼 공작을 죽이고 양들에게 개들을 풀어놓고 온실이 덩굴에서 열매를 떼어내고 온실에서 가장 귀한 식물이 꽃봉오리를 딴다 해도 그랬다. 그는 또한 자기 어머니를 할망구라 불렀다. 때로는 자기와 닮은 그녀의 피부를 새까맣다고 놀렸고 그녀의 바람을 퉁명스럽게 무시했다. 그리고 자주 그녀의 실크드레스를 찢어서 망쳐놓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그녀의 귀염둥이였다. 나는 감히 어떤 잘못을 저지를 엄두도 내지 못했다. 다만 내 의무를 다하기 위해 애썼다. 그런데도 나는 아침부터 밤까지 하루 온종일 못되고 성가시며 부르퉁하고 내숭스럽다는 말을 들었다. 아까 맞고 넘어진 데가 아직도 아프고 피가 났다. 나를 무자비하게 때린 존을 아무도 꾸짖지 않았다. 그리고 더 이상의 터무니없는 폭력을 당하지 않도록 그에게 맞섰다는 이유로 모두 내게 비난을 퍼부었다. 억울해. 억울해. 마음을 괴롭게 만드는 자극으로 인해 어쩔 수 없이 일시적이지만 조숙한 힘을 갖게 된 내 이성이 말했다. 그리고 똑같이 자극받은 결단력이 참을 수 없는 억압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어떤 별난 방편이라도 써보라고. 도망을 치거나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더 이상 아무것도 먹거나 마시지 말고 죽어버리라고 부추겼다. 그 처량한 오후에 내 영혼은 얼마나 당혹스러웠던가. 머릿속 전체가 얼마나 산란했고 온 마음은 얼마나 반항심으로 가득 찼던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속의 전투는 얼마나 짙은 어둠 속에서 얼마나 깊은 무지 속에서 이루어졌던가. 나는 끝없이 떠오르는 마음속의 질문에 대답할 수가 없었다.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당해야 하는가? 한참 시간이 지난 지금에야 얼마나 여러 해가 지났는지는 말하지 않겠다. 나는 그것을 분명히 알 수 있다. 게이츠에 대해서 나는 싸움만 일으키는 골칫거리였다. 나는 그곳에 있는 어느 누구와도 닮은 점이 없었다. 나는 리드 부인이나 그녀의 자식들 혹은 그녀가 좋아하는 하인들과 공통점이 없었다. 사실 그들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 나도 그들을 거의 사랑하지 않았다. 그들에게는 자신들 중 어느 누구와도 공감할 수 없는 존재를 애정으로 대해줄 의무가 결코 없었다. 나는 기질과 능력과 성향면에서 그들과 반대되는 이질적인 존재였고 그들의 이익에 도움이 되지도 않고 그들을 즐겁게 해주지도 못하는 쓸모없는 존재였다. 그들의 취급에 분개하고 그들의 판단을 경멸하는 조짐을 품고 있는 유해한 존재였다. 설사 똑같이 군 식구에다 친척이 없었다 해도 내가 쾌활하고 명랑하며 태평하고 깐깐하고 예쁜 장난꾸러기였다면 리드 부인이 내 존재를 더 너그럽게 받아들여 주었을 것이다. 그녀의 자식들은 나를 동무 같다는 느낌으로 더 상냥하게 대해 주었을지도 모른다. 하인들이 나를 육아실의 희생양으로 삼는 일이 더 줄어들었을 것이다. 붉은 방안이 어두워지기 시작했다. 4시가 지났고 구름 낀 오후는 음침한 석양으로 향하고 있었다. 비가 끊임없이 계단의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와 자택 뒤쪽 숲에서 윙윙거리는 바람 소리가 들려왔다. 몸이 조금씩 돌처럼 차가워졌고 용기도 줄어들었다. 습관적으로 느끼는 굴욕감과 자기 의심과 쓸쓸한 우울함이 점점 사그라지고 있는 분노에 찬물을 끼얹었다. 모두 내가 심술궂다고 말했고 어쩌면 나 자신이 정말로 그런지도 몰랐다. 굶어 죽어버리겠다는 생각 말고 달리 무슨 생각을 할 수 있었던가. 그것은 분명 죄악이었다. 그리고 내가 죽음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아니면 게이츠헤드 교회의 성단소 아래에 있는 지하 납골당이 매력적인 목적지였던가? 그런 지하 납골당에 리드 씨가 묻혀있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었다. 그리고 이 생각에 이끌려서 그에 대해 떠올리자 생각할수록 두려움이 점점 더 커졌다. 그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없었다. 그러나 그가 내 진짜 외삼촌이었다는 사실만은 알고 있었다. 그는 어머니의 오빠였다.
그는 내가 고아가 되었을 때 나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왔고 운명하기 전 마지막 순간에도 나를 자기 친자식으로 키우고 부양하겠다는 약속을 리드 부인으로부터 받아냈다. 리드 부인은 아마도 자신이 이 약속을 지켰다고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감히 말하건대 그녀는 자신의 본성이 허용하는 한 최대로 그 약속을 잘 지켰다. 그러나 자신과 같은 부류도 아니고 남편이 죽은 후에는 아무 연관도 없는 침입자를 그녀가 어떻게 진심으로 좋아할 수 있겠는가. 사랑할 수 없는 이상한 아이에게 부모 노릇을 해주겠다는 억지 서약이 묶여서 서로 잘 맞지 않는 이방인이 자기 가족들 속에 계속 끼어있는 것을 보아야만 했으니 이야말로 어쩌면 가장 진절이 나는 일이었을 터이다. 내게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다. 리드 씨가 살아있었다면 그가 나한테 친절하게 대해주었으리라는 점에 있어서만큼은 단 한 번도 의심한 적이 없었다. 그리고 지금 흰 침대와 어둑해진 벽들을 바라보며 또한 이따금씩 희미하게 빛나는 거울 쪽으로 매료된 눈길을 돌리며 앉아서 나는 자신들의 마지막 소원이 지켜지지 않은 데 대해 무덤 속에서 괴로워하다가 이승으로 되돌아와 거짓 맹세를 한 사람들에게 벌을 내리고 억압받은 사람들이 원수를 갚아준다는 죽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은 기억을 떠올리기 시작했다. 누이의 자식에 대한 학대에 괴로워하던 리드 씨의 귀신이 교회의 지하 납골당이건 아니면 죽은 사람들이 가는 미지의 세상이건 그 거처를 떠나 이 방 안에 있는 내 앞으로 올라올 것만 같은 생각이 들었다. 혹시라도 내가 격렬하게 슬픔을 표시하면 나를 위로하려는 초자연적인 목소리를 깨우거나 이상하게 동정하는 표정으로 나를 굽어보는 후광을 두른 어떤 얼굴을 어둠으로부터 불러내지 않을까 우려하는 마음에서 나는 눈물을 닦고 흐느껴 우는 소리를 죽였다. 이런 생각은 이론적으로는 위로가 되었지만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무시무시할 것 같았다. 나는 온 힘을 다해서 그 생각을 억누르려고 애썼다. 그리고 마음을 굳게 먹으려고 노력했다. 눈에 붙은 머리카락을 떼어내면서 고개를 들고 용감하게 어두운 방 안을 둘러보려고 했다. 이 순간 벽 위에서 불빛 하나가 반짝거렸다. 나는 그것이 블라인드의 틈새로 새어들어온 달빛인지 스스로에게 물어보았다. 아니었다. 달빛은 움직이지 않지만 이 불빛은 움직였다.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동안 불빛이 천장으로 미끄러져 올라가더니 내 머리 위에서 맴돌았다. 지금은 이 불줄기가 10중 8구 잔디밭 건너편에서 누군가가 들고 있는 등롱에서 나온 불빛이었다고 쉽게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그때는 내 마음이 두려움에 빠질 준비가 되어 있었고 흥분으로 냉정함이 흔들리고 있었기 때문에 빠르게 움직이는 그 불빛이 다른 세상으로부터 올 환영의 전령처럼 여겨졌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머리에서 열이 나기 시작했다. 어떤 소리가 내 귀를 가득 채웠고 나는 그것을 날개들이 달려드는 소리라고 생각했다. 무엇인가가 내 곁에서 보였다. 뭔가가 날 덮치는 것 같아서 숨이 막혔다. 나는 문으로 달려가서 필사적으로 길을 쓰고 자물쇠를 흔들었다. 바깥 통로를 따라 달려오는 발소리가 들렸다. 열쇠가 돌려지고 배씨와 에보트가 들어왔다. 에오양, 어디 아픈 거야? 배씨가 물었다. 정말 끔찍하게 시끄러웠어. 내가 있는 데까지 들렸다니까. 에보트가 소리쳤다. 날 내보내줘요. 육아실로 가게 해줘요. 내가 소리쳤다. 왜 그래? 어디 아프니? 뭘 보았어? 배씨가 다시 물었다. 아, 불빛을 보았어요. 유령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 내가 배씨의 손을 붙잡았지만 그녀는 내 손을 뿌리치지 않았다. 저 애가 일부러 비명을 지른 거예요. 에버트가 넌더리를 치며 말했다. 그리고 비명 소리가 얼마나 엄청났는지 저 애가 정말 많이 아팠다면 눈 감아줬을 거예요. 그렇지만 저 애는 우리 모두를 여기로 불러 모으고 싶었을 뿐이에요. 저 애의 못된 계략을 알아요. 이게 무슨 일이지? 또 다른 목소리가 단호하게 물었다. 그리고 리드 부인이 모자 가장자리를 휘날리고
드레스 자락을 소란스럽게 바스락거리며 복도를 따라 걸어왔다. 에버트와 배씨, 내가 직접 제인 에어에게 올 때까지 그 애를 붉은 방에 내버려두라고 명령을 내린 것 같은데. 제인 양이 하도 시끄럽게 비명을 질러서요, 마님. 배씨가 이유를 둘러댔다. 그 애를 놓아줘. 그것이 유일한 대답이었다. 배씨의 손을 놓아라, 얘야. 이런 방법으로는 절대 밖으로 나올 수 없다는 걸 명심해라. 나는 꾀부리는 걸 싫어한다. 특히 어린애들이 그러는 걸 싫어해. 꾀부려봐야 소용없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 내가 할 일이다. 여기서 1시간 더 있어라. 완전하게 복종하고 조용히 군다는 조건에서만 널 풀어주겠다. 아, 외숙모님, 자비를 베풀어 주세요. 절 용서해 주세요. 도저히 못 견디겠어요. 다른 식으로 벌을 받도록 해주세요. 제가 죽을지도 몰라요. 만약... 조용히 해라. 이렇게 날뛰다니 정말 혐오스럽구나. 그리고 의심할 여지 없이 그녀는 그렇게 느끼는 것 같았다. 나는 그녀의 눈에 조숙한 배우였다. 그녀는 진심으로 나를 저기에 찬 분노와 비열한 마음을 지닌 위험한 이중성의 덩어리로 간주했다. 배시와 에버트가 물러간 후 이제는 미친 듯이 괴로워하며 격렬하게 흐느끼는 나를 보고 참다 못한 리드 부인이 나를 안으로 와락 밀쳐놓고 더 이상 한마디 말도 없이 문을 잠가버렸다. 그녀가 휙 지나가는 소리가 들렸다. 그녀가 떠난 직후 내가 발작을 일으킨 것 같다. 의식을 잃은 것으로 그 장면이 끝이 났다. 다음에는 악몽을 꾼 듯한 기분으로 일어난 것과 두꺼운 검은색 가로줄 문의 무서운 붉은 빛이 눈앞에 보였던 게 기억난다. 마치 바람이나 물이 밀려오는 소리에 떠밀려서 약해진 것 같은 공허한 목소리도 들렸다. 흥분과 불확실함, 그리고 모든 것을 압도하는 공포감이 내 정신 기능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 곧 누군가가 나를 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 앉은 자세로 쓰러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다. 나를 일으켜 세워서 붙잡아준 이전의 그 어떤 손길보다 더 부드러웠다. 나는 베개인지 팔인지에 머리를 기댔고 편안했다. 5분이 지나자 혼란의 구름이 흩어졌다. 내가 내 침대에 누워있다는 사실이 분명해졌고 붉은 불빛은 육아실의 난로 불빛이었다. 밤이었고 탁자 위에서 촛불이 하나 타고 있었다. 배씨가 손에 대야를 들고 침대 발치에 서 있었고 한 신사가 내 침대 옆 의자에 앉아서 내 쪽으로 몸을 기울이고 있었다. 게이츠 헤드에 살지 않고 리드 부인과 아무 연관없는 낯선 사람이 방 안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안도감이 느껴졌다. 보호받고 있으며 안전하다는, 이제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다는 확신이 들었다. 에버트가 옆에 있는 것보다 배씨가 옆에 있는 것이 훨씬 더 좋기는 했지만 나는 배씨에게서 몸을 돌린 다음 신사의 얼굴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내가 아는 사람이었다. 약제사인 로이드 씨로 가끔 하인들이 아플 때면 리드 부인이 그를 불러들였다. 그녀는 자신과 자식들이 아프면 의사를 불렀다. 자, 내가 누구지? 그가 물었다. 나는 그의 이름을 소리내어 말하면서 동시에 손을 내밀었다. 그가 내 손을 잡고 웃으면서 말했다. 차차 많이 좋아질 거야. 그런 다음 나를 눕히고는 배씨를 불러서 밤에 절대 안정을 취하도록 해주라고 지시했다. 몇 가지 지시를 더 내리고 다음 날 다시 오겠다는 말을 한 다음 섭섭하게도 그가 떠났다. 그가 내 베개 옆의 의자에 앉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보호를 받고 보살핌을 받는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었다. 그러나 그가 방을 나가고 난 후 문이 닫히자 온 방안이 깜깜해지고 가슴이 다시 철렁 내려앉았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으로 마음이 울적해졌다. 잠이 올 것 같기는 하니? 배씨가 상당히 부드럽게 물었다. 그 다음 말이 혹시 거칠어지지 않을까 두려워 나는 감히 대답할 엄두가 나지 않았다. 자도록 해볼게요. 물을 마실래? 아니면 뭘 좀 먹을 수 있겠어? 괜찮아요. 고마워요, 배씨. 그렇다면 나도 이제 그만 자야겠구나.
벌써 12시가 넘었어. 하지만 혹시 밤에 필요한 게 있으면 날 불러도 돼. 이는 정말 놀랄만한 상냥함이었다. 여기에 고무돼서 나는 그녀에게 물었다. 배씨, 제가 어디가 잘못된 거예요? 제가 아픈가요? 붉은 방에서 울다가 쓰러진 것 같아. 틀림없이 곧 좋아질 거야. 배씨가 가까이에 있는 하녀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세라, 나랑 함께 육아실로 와서 자도록 해. 오늘 밤에는 저 불쌍한 아이와 단둘이 못 있겠어. 그 애가 죽을지도 몰라. 그 애가 그런 발작을 일으키다니 정말 이상한 일이야. 그 애가 뭔가를 본 것 같아. 마님이 좀 심하신 것 같아. 세라가 배씨와 함께 들어왔다. 두 사람 모두 잠자리에 들었다. 그들은 잠들기 전에 1시간 동안 서로 속삭이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드문드문 알아들은 그들이 대화를 통해 나는 그들이 나누고 있는 주된 주제를 아주 희미하게만 추측해낼 수 있었다. 온통 하얀 옷을 입은 것이 그의 곁을 지나 사라졌대. 그 뒤에는 커다란 검은 개가 따라갔다는데 방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크게 3번 났대. 묘지에 있는 그의 무덤 위로 불빛이 하나 보였다는데 마침내 두 사람 모두 잠이 들었다. 벽난로 불과 촛불도 꺼졌다. 나는 그 긴 밤의 시간들을 무서워서 잠들지 못한 채 꼬박 뜬 눈으로 보냈다. 나는 어린아이들만이 느낄 수 있는 두려움으로 긴장해 있었다. 붉은 방에서 이 일이 있은 후 오랫동안 몸이 심하게 아프지는 않았다. 다만 지금까지도 그 여파를 느낄 수 있는 충격이 내 신경에 가해졌을 뿐이다. 그렇다. 리드 부인, 당신 덕분에 정신적인 고통의 끔찍한 괴로움을 겪었습니다. 당신을 용서해야만 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가 하는 일을 모르고 있습니다. 내 심금을 끊어놓으면서도 당신은 내 못된 성향을 없애고 있을 뿐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다음 날 정오 무렵 나는 일어나 옷을 입고 숄로 몸을 감싼 채 육아실의 난로 옆에 앉아 있었다. 몸에 기운이 없고 쇠약해진 느낌이 들었지만 더 심한 병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비참함이었다. 비참함에 소리 없이 계속 눈물이 흘렀다. 뺨에서 눈물 한 방울을 닦아내자마자 또다시 눈물방울이 흘러내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즐거워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리드 집안 사람이 그곳에 한 명도 없었기 때문이다. 모두 어머니와 함께 마차를 타고 외출 중이었다. 에버트 역시 다른 방에서 바느질을 하고 있었고 배씨는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장난감을 치우고 서랍을 정리하면서 이따금씩 내게 이례적으로 친절한 말을 건넸다. 끊임없이 꾸지람을 듣고 인정도 못 받는 잔심부름을 하던 생활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에 이런 상태는 내게 평화로운 천국이어야 했다. 그러나 사실 완전히 피폐해진 내 신경은 어떤 평온함에도 진정될 수 없고 어떤 기쁨에도 기분 좋게 흥분될 수 없는 상태에 빠져 있었다. 배씨가 부엌으로 내려갔다가 밝은 색칠이 된 도자기 접시에 과일 파이를 하나 담아가지고 왔다. 이전에는 나팔꽃과 장미 화환 속에 둥지를 틀고 있는 극락조가 그려진 그 접시를 보면 감탄하는 마음이 절로 우러나곤 했었다. 접시를 들고 더 자세히 들여다볼 수 있게 해달라고 간청하곤 했었지만 나는 항상 그런 특권을 누릴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으로 간주되어 왔었다. 이 소중한 접시가 지금은 내 무릎 위에 올려져 있고 나는 그 위에 놓인 동그랗고 부드러운 페이스트리를 먹어보려는 따뜻한 권유를 받았다. 헛된 호의여. 여러 번 청했음에도 오랫동안 지연된 다른 대부분의 부탁들과 마찬가지로 그것은 너무 늦게 왔다. 나는 과일 파이를 먹을 수가 없었다. 새의 깃털도 꽃들의 빛깔도 이상하게 바랜 것처럼 보였다. 나는 접시와 과일 파이를 밀쳐냈다. 배씨가 내게 책을 읽고 싶으냐고 물었다. 책이라는 말에 잠깐 자극을 받은 나는 그녀에게 서재에서 걸리버 여행기를 가져다 달라고 간청했다. 내가 계속해서 여러 번 재미있게 탐독한 책이었다. 나는 책의 내용을 실화로 간주했고 그 안에서 동화에서보다 훨씬 더 흥미로운 특질을 발견했다. 요정에 대해 말하자면 디기탈리스 잎과 꽃 속에서 버섯 아래서 담쟁이 넝쿨로 뒤덮인 오래된 담장 구석 밑에서 요정을 찾아보았지만 허사였기 때문에 결국 나는 그들이 모두 영국을 떠나 숲이 더 무성하고 울창하며
인구가 더 적은 어떤 야만적인 나라로 떠나버렸다는 슬픈 사실을 받아들이기로 작정했다. 반면에 소인국과 거인국이 지상에 확실히 존재한다고 믿었기 때문에 오랫동안 여행을 해서 언젠가는 내 눈으로 직접 소인국의 작은 들판과 집들, 나무와 난쟁이들, 조그만 암소와 양, 새들을 보고 거인국에 있는 숲풀만큼 키 큰 옥수수밭과 거대한 맹견들, 괴물 고양이들, 탑 높이의 남자, 여자들을 볼 수 있으리라는 것을 의심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소중한 책을 손에 들고 책장을 넘기며 멋진 그림들 속에서 지금까지 매번 발견했던 매력을 찾아보았지만 모든 것이 섬뜩하고 따분했다. 거인들은 수척한 악귀들이었고 난쟁이들은 심술궂고 무서운 꼬마 도깨비들이었다. 걸리버는 가장 무섭고 위험한 나라들을 돌아다니는 쓸쓸한 방랑자였다. 나는 더 이상 탐독할 엄두가 안 나서 책을 덮은 다음 그것을 탁자 위의 입도 안 된 과일파이 옆에 올려놓았다. 배씨는 이제 방 안의 먼지를 떨어내고 정리하는 일을 끝내고 손을 씻은 다음 실크와 세튼으로 된 화려한 천 조각들로 가득 찬 작은 서랍을 열고 조지아나의 인형에게 씌울 새 보닛을 만들기 시작했다. 먼 옛날 우리가 집시처럼 방랑하고 다니던 시절에 나는 그 노래를 전에도 자주 들었고 그 노래를 들을 때마다 항상 즐거웠다. 배씨의 목소리가 고왔기 때문이다. 적어도 나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지금은 그녀의 목소리가 여전히 고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곡조에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슬픔을 발견했다. 때로는 그녀가 일에 몰두해서 후렴을 매우 낮게 천천히 불렀다. 먼 옛날이 장성곡의 가장 슬픈 가락처럼 흘러나왔다. 그녀가 다른 노래로 넘어갔다. 이번에는 정말로 슬픈 곡이었다. 두 발은 쑤시고 몸은 지쳤는데 길은 멀고 산은 황량하다. 불쌍한 고아가 가는 길 위로 달도 없이 처량한 석양이 들이운다. 그들이 왜 나를 보냈을까? 그렇게 멀고 외로운 곳으로, 황야가 펼쳐지고 잿빛 바위들이 쌓여있는 곳으로, 사람들은 매정하고 친절한 천사들만이 불쌍한 고아의 발걸음을 지켜본다. 그럼에도 멀리서 부드럽게 밤바람이 불어오고 구름 한 점 없는 하늘에는 맑은 별들이 부드럽게 빛난다. 자비로운 하느님이 불쌍한 고아에게 위로와 희망을 보여주신다. 설사 부서진 다리 위를 지나더라도 잘못된 불빛에 속아 늪지를 헤매더라도 여전히 하느님 아버지가 약속과 축복으로 불쌍한 고아를 가슴에 안아주시리라. 집도 친척도 없다 해도 내게 힘이 되는 생각이 있다. 천국이 내 집이니 언제나 편안하리라. 하느님은 불쌍한 고아의 친구이시니. 저런 제인양 울지 말아요. 배씨가 노래를 마치고 말했다. 차라리 불에 대고 타지마 라고 말하는 게 나았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겪은 그 소름 끼치는 고통을 그녀가 어떻게 상상이나 할 수 있었겠는가. 오전에 로이드 씨가 다시 찾아왔다. 저런 벌써 일어났구나. 그가 육아실로 들어오며 말했다. 자, 보모, 애는 좀 어떻소? 배씨는 내가 아주 잘 지내고 있다고 대답했다. 그렇다면 좀 더 밝아 보여야 할 텐데. 이리 와요, 제인 양. 이름이 제인이지? 맞지? 네, 선생님. 제인 에어예요. 저런, 울고 있었구나, 제인 에어 양. 무엇 때문인지 말해줄 수 있을까? 어디가 아픈 거니? 아니에요, 선생님. 아, 제가 말씀드리자면 마님과 함께 마차를 타고 밖에 나갈 수 없어서 울고 있는 거예요. 배씨가 끼어들었다. 분명히 아닐 거요. 글쎄, 그런 시시한 일 때문에 울만한 나이는 아닌데. 나 또한 그렇다고 생각했다. 잘못된 비난에 자존심이 상했기 때문에 나는 즉시 대답했다. 저는 그런 일 때문에 울어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마차 타고 나가는 건 싫어해요. 비참해서 온 거예요. 아, 저런. 배씨가 말했다. 착한 약제사가 약간 당황한 듯했다. 나는 그 앞에 서 있었다. 그가 계속 나를 매우 뚫어지게 쳐다보았다. 그의 눈은 작고 회색이었다. 아주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눈치가 빨라 보이는 눈이었다고 감히 말할 수 있다. 그의 얼굴은 험상궂었지만 온화해 보였다.
나를 천천히 살펴본 다음 그가 말했다. 저 애가 어제 무엇 때문에 아픈 거였죠? 넘어졌어요. 배 씨가 자기가 한 말을 실제 행동으로 보여주면서 대답했다. 넘어지다니 저런. 그건 다시 아기처럼 구는 건데 저 애 나이에 제대로 걷질 못해요? 틀림없이 8이나 9살 정도는 되었을 것 같은데요. 맞아서 넘어졌어요. 다시 자존심이 상해서 나도 모르게 불쑥 튀어나온 설명이었다. 그렇지만 그것 때문에 제가 아픈 것은 아니에요. 내가 덧붙였다. 그동안 로이드 씨는 코담배를 한 번 들이마셨다. 그가 담배 상자를 조끼 호주머니에 다시 집어넣고 있을 때 하인들의 점심 식사를 알리는 종소리가 크게 울렸다. 그는 그것이 무슨 소리인지 알고 있었다. 당신을 부르는 소리군요, 보모. 그가 말했다. 내려가 봐요. 당신이 되돌아올 때까지 제인 양에게 훈계를 하고 있겠소. 배 씨는 그냥 있고 싶었겠지만 게이츠헤드 저택에서는 식사 시간이 엄격하게 지켜지고 있었기 때문에 마지못해 방을 나갔다. 넘어져서 아픈 게 아니라면 무엇 때문에 아픈 거였니? 배 씨가 떠난 후 로이드 씨가 물었다. 귀신이 나오는 방에 날이 어두워질 때까지 갇혀 있었어요. 나는 로이드 씨가 미소를 지으면서 동시에 얼굴을 찡그리는 것을 보았다. 귀신이라 저런 결국 어린애구나. 귀신이 무섭니? 리드 삼촌의 귀신은 무서워요. 그 방에서 돌아가셨고 그곳에 안치되었으니까요. 배 씨도 다른 어느 누구도 할 수만 있다면 밤에는 그 방에 안 들어가려 해요. 촛불도 없이 절 그곳에 혼자 가둬두다니 정말 잔인했어요. 너무 잔인해서 앞으로도 절대 그 일을 잊지 못할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런데 그것 때문에 그렇게 비참했니? 지금 낮에도 무섭니? 아니요. 그렇지만 머지않아 다시 밤이 될 거예요. 게다가 저는 불행해요. 다른 것들 때문에 매우 불행해요. 어떤 다른 것들 말이냐? 나한테 조금만 알려줄 수 있니? 이 질문에 전부 대답하고 싶은 마음이 얼마나 굴뚝 같았던가. 답을 말로 표현하기는 얼마나 어려운지. 아이들은 느낄 수 있지만 자신의 감정을 분석할 줄은 모른다. 그리고 생각 속에서 분석이 부분적으로 이루어진다 해도 그 과정의 결과를 말로 어떻게 표현할지 모른다. 그러나 내 슬픔을 전달함으로써 그것을 조금이라도 덜 수 있는 첫 번째이자 유일한 기회를 잃을까 두려워서 나는 잠깐 동안 혼란스러워하며 멈췄다가 빈약하나마 진실한 대답을 간신히 만들어냈다. 먼저 제게는 아버지도 어머니도 형제 자매도 없어요. 자상한 외숙모님과 사촌들이 있지 않니? 나는 다시 말을 멈췄다가 서투르게 대답했다. 그렇지만 존 리드가 저를 넘어뜨렸어요. 그러자 외숙모가 절 붉은 방에 가뒀고요. 로이드 씨가 두 번째로 코담배 상자를 꺼냈다. 게이츠헤드 저택이 무척 아름답다고 생각하지 않니? 그가 물었다. 이렇게 좋은 집에서 살 수 있게 된 데 대해 감사하지 않니? 제 집이 아닌 거를 선생님. 그리고 에보트는 제가 하인보다도 이 집에 살 자격이 없다고 했어요. 이렇게 좋은 곳을 떠나고 싶어 할 만큼 네가 어리석은 것은 아니겠지? 달리 갈 곳이 있다면 기쁘게 떠날 거예요. 그러나 어른이 될 때까지는 게이츠헤드를 벗어나지 못할 거예요. 어쩌면 그럴 수도 있지. 누가 알겠니? 리드 부인 말고 다른 친척은 없니? 없는 것 같아요, 선생님. 아버지 쪽 친척이 아무도 없어? 모르겠어요. 리드 외숙모께 한번 여쭤보았는데 에어라고 불리는 가난하고 지체 낮은 친척들이 몇 명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만 외숙모도 그들에 대해 아는 것이 전혀 없어요. 그런 친척이 있다면 그들에게 가고 싶니? 나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다. 어른들에게는 가난이 끔찍해 보인다. 아이들에게는 더욱더 끔찍해 보인다. 아이들은 근면하고 성실하게 사는 훌륭한 가난함이 무엇인지 잘 모른다. 그들은 그저 가난이라는 단어를 누더기 옷과 빈약한 음식, 불기 없는 난로와 무례한 행동거지, 저속한 악으로만 간주한다. 내게 가난은 타락과 동의어였다. 아니요. 저는 가난한 사람들과 섞이고 싶지 않아요. 내가 대답했다. 그들이 네게 친절하게 대해줘도 말이니? 나는 고개를 저었다. 나는 가난한 사람들이 무슨 수로 친절함을 베풀 수 있을지 알 수가 없었다. 그들처럼 말하는 법을 배우고
그들의 행동거지를 따라하고 교육도 못 받고 게이츠헤드 마을이 오두막집 문간에서 때로는 아이들을 돌보거나 빨래를 하던 가난한 여자들처럼 된다고 생각하니 그건 아니었다. 나는 성을 대가로 치르고 자유를 살 수 있을 만큼 영웅적이지 않았다. 그렇지만 네 친척들이 그렇게 정말 가난한 거니? 노동하는 사람들이니? 모르겠어요. 리드 외숙모는 설사 제게 친척이 있다 해도 틀림없이 거지나 다름없을 거라고 하셨어요. 구걸하러 다니고 싶지는 않아요. 학교에 가고 싶니? 다시 나는 생각이 잠겼다. 학교가 어떤 곳인지는 잘 몰랐다. 그곳에서는 젊은 아가씨들이 손가락 칼집을 끼고 척추 교정판을 댄 채 엄청나게 유순하고 꼼꼼하게 처신해야 한다고 배씨가 말해준 적이 있었다. 존 리드는 자기 학교를 싫어했고 선생님 흉을 보았다. 그러나 존 리드의 취향이 결코 내 취향의 기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학교 규율에 대한 게이츠에 대해 오기 전에 일했던 집안의 젊은 숙녀들로부터 얻어들은 배씨의 설명이 약간은 무시무시했지만 이 젊은 숙녀들이 갖춘 소양에 대한 설명은 매력적으로 느껴졌다. 배씨는 그들이 그린 아름다운 풍경화와 꽃그림, 그들이 노래하고 연주할 줄 아는 곡, 그들이 짤 수 있는 지갑, 그들이 해석할 수 있는 프랑스 책들에 대해 자랑을 늘어놓았다.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경쟁하고 싶은 마음이 들 지경이었다. 게다가 학교는 완전한 변화를 의미했다. 그것은 긴 여행을 뜻했고 게이츠헤드로부터 완전히 분리되어서 새로운 삶으로 들어가는 것을 의미했다. 정말 학교에 가고 싶어요. 이것이 내가 오래 숙고한 다음 입 밖에 낸 결론이었다. 좋아, 좋아.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니? 로이드 씨가 일어서면서 말했다. 저 애한테는 새로운 분위기와 새로운 장소가 필요해. 그가 혼잣말을 하면서 덧붙였다. 신경 상태가 좋지 않아. 이제는 배씨가 돌아왔다. 동시에 자갈길을 따라 굴러오는 마차 소리가 들렸다. 마님이 돌아오시는 건가요, 모모? 로이드 씨가 물었다. 가기 전에 마님과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데. 배씨는 그에게 거실로 가자고 청했고 앞장서서 방을 나갔다. 나중에 벌어진 일들을 통해 추측해보건대 이어진 리드 부인과의 면담에서 약제사가 나서서 나를 학교에 보내도록 추천한 것 같았다. 그리고 그 추천은 의심할 여지 없이 즉시 받아들여졌다. 어느 날 밤 내가 잠들어 있으리라 생각하고는 육아실에서 배씨와 에보트 두 사람이 바느질을 하며 앉아 그 문제에 대해 이야기를 주고받을 때 에보트가 다음과 같이 말했기 때문이다. 마님이 그렇게 성가시고 성질머리 나쁜 애를 치울 수 있게 되어서 기쁘다고까지 말씀하시더라니까요. 그 애가 항상 모두를 바라보면서 몰래 음모를 꾸미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에버트는 내게 어린이 가이 포크스가 되는 영예를 부여해 주었다. 그날 밤 에버트 양이 배씨에게 전해준 말을 통해 나는 아버지가 가난한 성직자였고 아버지와의 결혼을 신분 낮은 사람과의 결합으로 간주하는 친척들의 뜻을 어기고 어머니가 결혼했으며 자신의 뜻을 거스른 데에 진노한 외할아버지 리드 씨가 어머니에게 한 푼도 주지 않은 채 인연을 끊었고 결혼 1년 후 아버지가 교구에 있던 공장촌의 빈민가를 방문하던 중 당시 창궐하던 티푸스에 걸렸으며 어머니가 아버지에게 전염돼서 두 사람 모두 한 달 사이에 세상을 떠났다는 등의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배씨가 한숨을 쉬며 말했다. 불쌍한 죄인을 가엾게 여겨줘야 하는데 에보트. 맞아요. 에보트가 동의했다. 그 애가 착하고 예쁜 아이라면 혼자 남겨진 것을 모두 불쌍하게 여길 텐데 그런데 그렇게 징그러운 아이를 누가 진심으로 예뻐할 수 있겠어요? 귀여움을 많이 받지는 못하죠, 분명히. 배씨가 동의했다. 어쨌든 조지아나 아가씨처럼 예쁘면 같은 상황에서도 더 가슴을 아프게 만드는 법이니까요. 그래요. 조지아나 아가씨는 너무 귀여워요. 에버트가 열렬하게 말했다. 너무 귀여운 꼬마예요. 긴 곱슬머리에 파란 눈 하며 얼마나 눈 색깔이 예쁜지 꼭 그림 같아요. 배씨, 저녁 식사로 치즈 토스트가 나오면 좋겠는데. 나도 그래요. 구운 양파도 곁들여서요. 자, 내려가 봅시다. 그들이 방을 나갔다. 다음 편에 계속됩니다.